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제 고령화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고령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지금 시대에 굉장히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령화를 뭐라 정의하느냐. 한번 보시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 그쵸? 이 생물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뀌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안에 어떤 생체 조직이나 그다음에 정신이 쇠퇴하는 과정, 쇠퇴하는 거죠, 쇠퇴. 그 과정을 고령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은 인간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고령화에는 연령에 비례해서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신과 육체가 노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뭔가 늙어간다는 거죠. 그걸 고령화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는 고령 인구의 연령 비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져가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령화는 굉장히 개인 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시작하기도 하고 진행이 빠르게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완만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고령화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발달 과정에서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자, 발달 단계 아시죠? 발달 단계 보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네, 첫 번째 뭐 예를 들자면 유아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요? 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성인기, 뭐 청년기를 중간에 청소년기 다음에 넣기도 하고 뭐 청년기를. 그다음에 성인기, 그다음에 노인기, 노년기라고 하기도 하고 노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년기 그다음에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발달 과정의 한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령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는 성인기를 통해서 인간의 심신,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대한 어떤 신체나 생물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그 다음에 지적 심리적인 변화. 인간이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고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지위, 기대 등의 사회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생물학적인 변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령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단일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면을 띠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건 무엇일까요? 노인이 된다고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여기시는지 부정적인 게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도 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물론 부정적인 것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또한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령화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어떤 거냐.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돼 있잖아요. 그럼 그 축적된 경험 이런 부분들이 지혜로 나타나고 또한 다양한 부분에서 생활에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지적 수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간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반면에 또한 신체적으로는 노쇠하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감퇴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같은 또래나 아니면 조금 더 많았던 친구나 아니면 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 이런 것 등을 겪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단일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는 육체적 생리적인 기능의 감퇴,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뭔가 이 막 발전적이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쇠퇴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기 유지 기능,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고 예전에 성인의 삶을 살았던 그 시기에 나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능,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어 가는 과정을 고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소, 그러니까 상승 아니고 감소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 구성원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기반이나 생산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한다는 것이 고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의 기준을 봤을 때 65세 이상의 연령이 7%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전체 인구의 7%, 그 다음에 65세 이상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14%를 차지했을 때 고령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고령사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가 넘어갔을 때 초고령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령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유엔에서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사회에 고령화를 겪고 있는 노인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사회의 이름들이 명칭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대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료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암이다. 뭐 병이다 알려지지도 않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좀 앓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팠을 때 이제 병원에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서 진단을 받게 되고 그 진단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연장됐죠. 그러면서 그런 사회 현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수명이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현대 사회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들도 좋아지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굉장히 모든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를 대처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 사회적인 변화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1%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 출산과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문제점은 초고속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는요 2000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자, 앞에서 우리 유엔에서 사회를 얘기할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됐을 때 7%일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복수입니다. 7%대 고령 사회라고 얘기했죠.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14% 20%로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대에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2026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도시와 농촌의 고령 인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농촌과 도시의 우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격차가 나타나지만 상당수의 농촌 지역에 지금 굉장히 도시보다는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전부 다 고령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농촌 지역에서는 30년 뒤에 인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농촌의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았을 때는 소멸하는 지역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또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저출산하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출산 인구가 많아져야지만이 그럼 인구 대비가 넓어지면서 고령화의 이 수준이 조금 떨어질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 고령화는 계속되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줄어드는 인구 안에서 고령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것이 또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60세, 65세, 62세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퇴직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도 되지만 그 안에서 본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의 의미가 고령화로 인한 퇴직, 이 부분들이 직업 상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 상식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역할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은 본인의 위치 정립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역할이 없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없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연결되는 게 자아정체감 상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이 안에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직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정적인 유대감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이 자아정체감 상실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의 역할 상실이 마음의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불안감, 소외감, 고독감, 박탈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이런 생계형 절도나 자살, 그러니까 정체성이 상실되고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절도나 자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 문제들 그다음에 앞으로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그다음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노인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글로벌 고령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인구 전망을 보니까 거기에 향후 유엔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연령층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되는데 완만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는 약 9억 명이 될 거고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30년에는 약 14억 정도. 그러면 56%가 증가하게 한다는 거고요. 2050년에는 21억 명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연도별 지역별로 보니까 자, 중진국 그다음에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50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 추세에 있죠. 그다음에 선진국, 중진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60세 이상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80세 이상,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년층은 더 빠르게 불어나서 2050년에는 그 수가 4억 명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세 이상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의 지금에 있어서 한 3배로 늘어날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굉장히 노령 인구는 많아질 거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고령화를 살펴보니까 15년 이제 향후에 15년 동안에 60세 이상 노년층의 수가 남아메리카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71%로 증가할 거래요. 남아메리카와 지중해 연안.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럽,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지금 굉장히 아세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 노령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별에 따른 고령화를 살펴보니까 60세 이상 인구 성비를 보니까 여성이 지금 54%였어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4%였는데 그리고 80세 이상이 여성이 61%였어요. 근데 2050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80세 이상 인구 성비가 여성이 58%, 그다음에 남성이 그 다음을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80세 이상을 보니까 61%에서 58%로 여성이 줄었어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고령화를 살펴본다면 도시가 농촌보다 더 빠르게 노년층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농촌은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노년층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농촌의 노년층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도시가 노년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거고 지금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년층이 됐을 때 젊은 인구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노년층의 증가 현상이 더욱더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보시면 60세 이상 증가율 2015년까지를 봤을 때 농촌과 도시가 68%였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도시 거주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80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에서 더 빠르게 노년층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고령화를 살펴본다면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0세부터 9세 유년층,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인구를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이 되면서 이 어린 친구들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보다 노인 60세 이상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넓은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완만하게 별로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별, 그 다음에 나라별, 그 다음에 성별 여러 가지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고령화의 특징들을 종합해 본다면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노화 과정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선진국에서는 1세기 전부터 노화가 시작된 반면 그러니까 조금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진국 정도의 거기에서는 최근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노화된 국가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했거든요. 그 뒤를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순이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국가라는 걸.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의 일본보다 높은 국가가 42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나라에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99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였어요. 근데 2000년에 보니까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60년이 되면은 40.1% 노인 인구가 40.1%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반은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40%니까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6년이에요. 다른 나라에 한번 비해서 보시면 일본은 36년. 일본도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는 시기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일본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독일은 77년, 프랑스는 15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경제도 빠르게 움직이는데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를 이렇게 급하게 26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국민의식이나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복지 이런 것 등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했죠. 이런 결혼연금도 있어지고 또한 복지센터 같은데 이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 등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령화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OECD의 34개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속되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이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굉장히 낮아지면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사회 현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얘기할 수 있는 게 노인 부부 가구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인 독신 가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가 많이 있어서 노인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같이 살았다면은 지금은 핵가족 제도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또한 가족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 독신 가구, 그다음에 노인 부부가 같이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뭐 가족이 많이 사는 것보다 노인끼리 두 부부가 사는 경우, 그다음에 홀로 독거 노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노인 가구 형태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자녀 동거 유형에서 노인 부부 혼자만 사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때가 1990년대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노인 가구 형태 변화 보세요. 지금 자녀 동거 부부 가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부부 가구도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노인 독신 가구는 지금 뭐 2011년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 90년대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의 형태와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이게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들을 노인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어떤 부양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들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다음에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어떤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건강 상태나 경제 수준이 좋아지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분리는 많아졌어요. 그렇게 공간적으로 같이 살지 않는 것들이. 그렇지만 비동거 자녀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그 친밀도는 동거하는 가구와 비슷하게 어쩌면 동거하는 가구보다는 훨씬 더 친밀할 수도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도 있다가 또한 이 마음에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조금 더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이들에게 뭐예요? 경제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건강상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치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풍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치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걸 케어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치매에 걸린 환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을 저지르기도 없어지게 되고 하다 보면 이 가족들이 신경을 쓰고 또한 거기에 서로에게 너가 잘했냐 못했냐라는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원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상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것들 보면은 등급자의 경우에 스스로가 내야 되는 게 85%, 집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에는 80%가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의료비 병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까 치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그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복부비낭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의료비는 매우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사회적인 비용 안에 큰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적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료 복지 수준이 아직도 부족하다 보니까 연금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부족해요. 선진국들은 연금이나 노후 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다 책임져 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100% 책임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돼 그게 가정에게도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죠.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의료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아서 경제적인 비용, 가정의 경제적인 비용, 나라의 국가의 경제적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하고 갈등을 겪게 돼. 왜 노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줘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학자인 폴 윌리스는 뭐라 얘기하냐면 에이지 퀘이크라고, 퀘이크가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이 나이에 따른 어떤 지진이 나타나는데 그 지진이 9.0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엔 지금 2020년에 은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죠. 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이들의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투표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부담해야 된다. 우리가 너희들을 이제 이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투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네들이 책임지고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과 갈등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굉장히 하락하죠.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이 연금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경제활동하는 것은 주로 단순 노무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위치에 있던 거랑 상관없어요. 뭐 경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동네 쓰레기를 줍는달지 아니면 공공 일자리 정책들 아주 그냥 단기 알바식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일자리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것들은 노인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 범죄가 10대 범죄를 능가해서 굉장히 흉악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범죄, 방화, 살인 이런 강력범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성범죄에 있어서 강간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이 범죄하는 것들 중에 힘이 약한 아동 또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 이런 사람들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성범죄 강간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범죄가 증가되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어쩌면 사회의 변화 양상에 또한 맞춰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노인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흉악 범죄가 증가한 원인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이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상실되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의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들을 또한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화, 분노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의 부양 부족,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력이 굉장히 이들에게 없다 보니까 빈곤이 심하대. 그러니까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한 이들에게 나타나고, 또한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힘듦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불을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소외가 나타나니까 본인들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분노와 불만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노가 나타났을 때는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자 뭐 이 그 문화재를 태운달지 이런 방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된 형태로 잘 풀어내고 분노와 불만족을 잘 풀어내서 그것들을 바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이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니까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노인들의 성문화가 이전과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만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이 범죄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뭘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범죄까지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노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원인들을 뭐라고 봤었냐면은 이들의 어떤 본인들이 지금 현재 있었던 위치에서의 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실감, 불안감, 그다음에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활동에 참가해서 본인들이 뭔가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뭐 단기 알바 이런 부분들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일했던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예방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들이 하는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경찰대 같은 걸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가 어떤 경찰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 노인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들을 순찰하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또한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 노인 범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가정에서의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 범죄가 증가되지 않도록 이런 노인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또한 구상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고령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가 고령화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적인 변화 노인 인구, 그다음에 노인 가구, 노인 부부, 노인 혼자 사는 독신 이런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떻게 이 고령화의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전 세계의 고령화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